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요청받은 경우, 자, 요청받았죠.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서 해제할 수도 있는데, 요청받았을 때는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 설치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시면은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에게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급 가격을 표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냥 그래서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할 때에는 같은 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설치해야 되고 그때는 입주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에는 신청을 받아서 해제하는 경우, 3번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인데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해제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해제할 때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는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통보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20일, 요거 30일이 아니라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해서 자 보면은 그리고 그 앞에 시도지사도 틀렸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죠. 근데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이 승인을 내어주기 위해서 먼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걸 설치 운영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리고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특징은 구속력이 있다라는 게 특징.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설치 운영합니다. 설치 운영. 그 다음에 9번.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보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가격의 일부를 공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업주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는 건데, 자, 요거는 우리 노트에는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60페이지. 자, 일단 요 절차를 마무리 한번 해보면은 승인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신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청약을 넣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라는 게 나오죠. 요 날이 바로 입주 가능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업 주체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나 주택에 담보물권 설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등기되는 임차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할까봐 부기등기를 합니다. 이 부기등기는 주택 건설 대지랑 주택에 대해서 하는 시기가 다른데, 대지에 대해서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는 거죠. 근데 부기등기를 했음에도 이러한 위반 행위들을 했을 때는 효과는 무효. 이렇게 요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는 뭐 사업 주체의 행위 제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중도금 대출 같은 거, 주택 건설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질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설정할 때에는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기등기는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이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 지문에 보면은 일부러 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서 주택 건설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도금 대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그냥 임차권이 아니라 등기되는 임차권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등기되는 임차권. 그 다음에 3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후부터, 이때부터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후부터.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후 60일까지 여기까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주택 및 대지를 처분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담보물권 설정하면 안 되고, 처분하면 안 되고, 등기된 임차권 설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해요. 입주 가능일.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짓을 안 할 테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 보면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일정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 주택 건설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 등기된 임차권, 처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없다. 그렇죠? 파산해서 사업주체가 계속 사업하기 힘들 때에는 사업주체가 변경돼야겠죠. 그럴 때에는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이 제한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4번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이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질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부기등기 이후에 이런 짓 하면 효과는 무효라는 거죠. 무효. 그 다음에 11번 문제 또 마찬가지 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문제죠. 보면은 부기등기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근데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그 다음에 부기등기 이후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 효과는 무효. 이고 사업주는 경영부실로 입주 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에도 똑같다. 아니죠. 사업주체가 경영부실로 파산 이런 것들 사업주체가 변경될 때에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사업 주체가 재무, 상환 및 금융 거래 사항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는 그 주택 대지를 신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좀 불안한 애들인 거죠. 이럴 때는 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래서 신탁업자한테 그 주택건설 대지를 맡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전할 수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그 4번, 5번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건 신탁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노트는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권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공사가 다 끝난 거죠. 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를 해 있는데 여기 이 일부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따라 이 사람이 승소함으로 인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입주자들은 소유권을 회복한 갑에게 좀 팔고 나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권이죠. 근데 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5% 미만일 때. 그리고 이때 원고가 되는 사람은 이 입주자들 전체인데 입주자들이 다 법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대표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은 대표자에게 미칠까요? 전부에 미칠까요? 동의한 사람한테만 미칠까요? 전체, 입주자 전체에 미치죠. 그리고 이 소유권 회복한 사람에게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는 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확보를 해야 되죠. 사업주체가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실수로 이 사람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용, 매도 청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체에게 전부를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권. 그래서 12번 문제 보면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가격을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때는 가격은 시가로.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대표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대표자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다음에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 작을 때에만. 그 다음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에 송달돼야 되죠. 1년이 아니라 2년. 그 다음에 13번도 똑같은 문제죠. 대표자 선정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을 하고 해당 해당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면적이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인데, 자, 투기과열지구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국장이 지정하죠.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국장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투기과열지구 뭐 최대한 지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범위로 그 뒤에 보면은 시, 군, 구나 읍, 면,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시, 군구 단위로만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를 하고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까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밑에 개정사항이라고 해서 해설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 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3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주죠. 자, 아까 분양가 상한제 지정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나면 공고하고 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주면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게 3번이고 4번.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한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전로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직전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 자, 가로 안에 넣는 건데 보면은 뭐 청약 경쟁률은 방금 했죠. 직전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그 다음에 3번에 거기 첫 번째 리을에 보면은 시도별 주택 공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집이 모자른 곳이죠. 모자른 곳. 그래서 2개월 5대1이랑 30%. 그 다음에 이하. 이런 것들을 칸에 맞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 요건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16번 틀린 것인데 국장은 이거 1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제가 이제 개정사항 나눠드렸을 때 보면은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이런 것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지정할 때 지정 단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정을 합니다. 뭐 몇 년 동안 지정한다, 몇 년의 단위로 지정한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지정하는 겁니다.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뭐 우려되는 지역, 투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1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했었는데 이제 개정을 해서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반기마다. 그래서 1번도 틀렸으니까 1번도 바꾸시고 1번도 1년마다가 아니라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그래서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를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공고해라. 그 다음에 3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지정한 사람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청을 받았을 때는 며칠 안에? 40일. 아까부터 계속 나오지만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지정하는 절차와 해제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 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를 해야 되고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옳은 것인데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랑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죠. 의견.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요청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지 주민이 뭐 요청하고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즉
분양권 단계에서는 이게 전매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는 5년으로 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에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상속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그 전매에는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지만 거기서 제외되는 게 상속. 5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를 할 수가 있죠. 이혼, 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사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결혼, 유학, 그다음 치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당 사업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할 때에는 전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사유들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18번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 그래서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이건 직권 해제. 직권으로 해제하는 거죠. 이럴 때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사유가 없었을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1번이 옳은 지문이고, 시도지사는 해제할 수 있다. 안 되죠. 지정할 사로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만 지정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지정한 적이 없어서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3번,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 자, 국장이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면 공고하고 누구한테 통보해주죠? 시장, 군수, 구청장. 계속 똑같이 나오죠. 여기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라는 사실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정된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때에는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똑같이 심의를 거치는 거고,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공고를 하고 이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에게, 지정을 한 사람이 국장이니까 지정 해제 요청도 국장에게.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통보를 받은 사람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라는 사실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고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번 조정대상 지역 지정 기준인데, 과열지역에서 직전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1.3배.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죠. 직전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직전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 이것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다음에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보면은 국장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이를 공고하고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주죠. 그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국장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한 경우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국장이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한테 의견을 들어야죠. 그 다음에 국장은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국장에게, 지정한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21번에 나오는데 보면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매가 안 되는 주택은 투기가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까지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5번은 아니죠. 5번은 전매 제한은 거기 59페이지 노트 5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59페이지에 뭐 3번, 4번에 전매 제한이랑 전매 가능 사유, 뭐 전매 가능 사유들이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원래 공동주택은 대지 지분이랑 위에 있는 지상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하는 게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구분소유권, 건물만 분리해서 처분하는 경우에도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긴 기간으로 합니다. 긴 기간. 근데 위축 지역일 때는 짧은 걸로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그 전매 제한 기간은 아마 기본서에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양하게 많은 기간 중에 내가 가진 토지가 2개에 걸리는 거죠. 그럴 때는 긴 기간으로, 근데 위축 지역일 때는 짧은 기간으로. 그 다음에 4번 투기가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5년으로 한다. 이게 정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1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는 5년으로 한다. 이건 맞습니다. 정답이 없죠 지금. 지문 해설이랑 지문이 똑같죠. 그 다음에 5번 과열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부하는 주택의 전매 기간 마찬가지 똑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는 거기는 3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가일지구는 공통점은 투기가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둘 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되는데 그 기간이 투기가일지구는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합니다. 이렇게. 22번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전매할 수 없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래서 전매 가능 사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매 가능 사유 이거 한번 보면은 이혼을 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위자료 주는 거 이거 괜찮죠.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위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 전부 가야 됩니다. 전부.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전매 가능 사유죠. 세대원의 생업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세대원이 전원이 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고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에게 줄 때는 일부만. 그 다음에 공치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을. 그리고 실직 파산으로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팔아야겠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지자체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가 시행될 때에는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전매 가능 사유들이 나오면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매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매 가능 사유에 해당하고 주공의 동의를 받아야 팔 수 있습니다. 주공의 동의를 받아야. 그 다음에 전매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 주체가 매입 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 비용을 준용을 하는데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의 매매 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봐 두십시오. 3번 사업주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자, 이런 주택.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들은 주택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할 때 이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됩니다 라는 사실을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여하며 부기등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는 거. 뭐 참고로 보시죠. 이런 것들 어떤 내용들을 적는지 이런 것들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장은 전매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예전에는 뭐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는 게 휴지받으러 못 가는 거죠. 물티슈 10년 동안 안 돼. 이런 것까지는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매 제한 기간 중에 그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팔았을 때에도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그래서 주택법상의 일정한 증서나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 처벌하죠. 그 다음에 이거 알선해도 안 되고 이걸 위한 광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페이지는 노트에 60페이지에 나옵니다. 노트 60페이지. 해서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증서가 조합원의 지위, 주택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는 입주자 저축 증서,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 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러한 것들 사고 팔고 하는 거 안 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행위가 상속이랑 저당을 제외해요. 상속이랑 저당.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 적발이 되면은 이 청약 넣을 때 청약 넣을 수 있는 지위는 어떻게 하죠? 무효. 그 다음에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입주한 이후에 적발이 됐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사람의 주택 가격을 지급을 하면은 바로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취득을 하죠. 환매를 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라고 하죠. 퇴거를 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10년간 휴지받으러 못 가고 벌칙은 3년에 3천. 이러한 것들.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26번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 26번 문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가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주자 저축 증서.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지 국민주택채권이 아니죠.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처벌하죠. 그 다음에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 그래서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 매매 알선하는 거 안 되고 무허가 건물 확인서 양수하는 거 안 되고 이주대책 대상자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하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 철거 확인서의 매매하는 거 안 되죠. 정답이 없죠. 3번에 보면은 상속과 저당은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지금 지문이 잘못됐죠. 아마도 요거를 상속이나 저당으로 바꿔내고 싶었겠죠 아마. 그러니까 27번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저당으로 인한 지위 양도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양수 이런 것들은 상속이나 저당으로 인한 양수 이런 것들은 되지만 그런 말이 없죠. 지금 3번 지문에 상속 저당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7번도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28번 틀린 것인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매매, 증여, 기타 권리 변동 수반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여기서 썼던 게 환매, 퇴거를 명령하고 벌칙은 3년에 3천.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게 바로 환매죠. 환매.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바로 사온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소리고. 5번에 국장 또는 사업주체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오케이.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니까 여기 지위는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 하여야 한다.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고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 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 가격을 수령을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 가격을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받으면은 공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을 하면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지급한 날에 바로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국장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휴지 받으러 10년 동안 못 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국장 또는 사업주체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몰랐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4번도 신설된 규정이니까 한번 봐두시고 5번에 사업주체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국장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노트는 앞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노트의 52페이지를 보시면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용어의 정의에서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대수선이랑 증축으로 나누고 대수선 할 때는 10년의 경과이고 증축은 15년 그 다음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30%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40%까지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때는 15%까지 그 다음에 수직 증축할 때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신축 당시의 구조를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 우려가 될 때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자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하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데 도지사가 인정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라는 건데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교해보면 정비기본계획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정비기본계획은 아마 정비법 맨 앞에 노트에 노트 30페이지 노트 30페이지에 보면은 정비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이거 비교해보시면 거의 유사한데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노트 30페이지랑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 노트 30페이지에 나오고 지금 보시는 리모델링은 노트 52페이지.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대도시 시장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정비 기본 계획은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 대도시가 받으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주민은 14일, 그 다음에 의회는 30일. 이게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60일이었어요. 60일. 근데 여기서는 30일. 그리고 협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재검토를 5년마다 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동의요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리모델링에서. 자, 이건 뭐냐면 리모델링 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겠죠. 그때 인가 신청 시 동의요건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 조합 만들 때. 근데 인가 받고 나면 리모델링은 허가를 신청해야 되죠. 이 허가 신청할 때 이 동의요건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에는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각동 50%, 그다음에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대한 25%한테 할 수 있는 게 바로 매도 청구라는 거. 매도 청구. 자, 문제 한번 보죠. 1번에 보면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따라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이게 어디가 틀렸냐면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복리시설 같은 것들을 같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을 결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1번에 보면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조합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3번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원칙 선정할 때 항상 경쟁입찰을 하죠. 그 다음에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주택법이니까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리모델링 할 때에는 주택법이라도 원칙은 이거 허가받습니다. 다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 사업을 했으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사용 승인이 아니라 허가받았다고 해서 사용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를 해야 된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비용 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위 허가를 받는다. 이게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건데 가로 안에 보면 세대수 증가되는 경우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에는 권리 변동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도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라든지 권리 변동 내역, 조합원들이 분담 내역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역량이나 도시공관리계획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위에다가 2계층, 3계층을 더 쌓아 올릴 때는 안전진단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의 결과 통과를 하면은 허가를 내주고,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건 리모델링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기간은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사람이랑 같이 합니다. 제가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재건축 사업에서 배웠던 안전진단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자, 어떻게 같은지 지문을 읽으면서 한번 보죠. 1번, 2번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요청하는 것,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요청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랑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사람이랑 같이 합니다. 사업을. 3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재건축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는 리모델링 허가하면 안 되겠죠.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건 이 건물 곧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다가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안전진단이 1차 안전진단과 2차 안전진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차 안전진단은 아까 1번에 있던 거,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차 안전진단은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건 1차 안전진단, 4번에 있는 건 2차 안전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안전진단을 의뢰받는 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자, 안전진단 할 때 기준은 국장이 정하죠.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는 요청한 사람이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하죠?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자, 보면은 리모델링 할 때에는 안전진단이 1차, 2차 이렇게 나뉘죠. 요 1차와 2차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안전성 검토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 이것도 1차랑 2차 안전성 검토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은 하나 알아두는 건 안전성 검토, 안전진단이랑 안전성 검토는 다른 겁니다. 안전성 검토는 이 공적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중에 하나의 기관을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데, 안전성 검토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할 수가 없고, 요거
국토안전관리원이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적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건 1차 안전성 검토, 1차 안전성 검토. 심의를 요청할 때. 그래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때 안전성 검토라는 걸 합니다. 안전성 검토. 요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비용의 전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는 범위 안에서 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번 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받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안전성 검토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2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 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은 국장.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역량 검토 사항이 포함된다. 그렇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14일, 그리고 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협의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 안에 답변을 줍니다. 30일 안에. 4번 대도시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시장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재검토는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5년마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재검토는 5년마다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재검토를 5년마다. 2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안 하죠. 원래 안 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기준 국장이,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는 14일, 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기 조정 이런 것. 1번 지문 1번, 2번만. 1번, 2번, 3번 정도만 보죠. 그래서 국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로 리모델링의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 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2번은 똑같은 거, 1번이랑 똑같은 겁니다. 2번 지문은.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리모델링을 원하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고 4번, 5번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칙이 나오는데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자, 몇 번 중간중간에 가끔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이라는 건, 자,
이 대지는 사업 주체가 소유를 하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소유를 하고 입주자들은 지상에 짓는 이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권만 분양을 받는 거죠. 자, 분양가에는 택지비랑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분양가에는 지금 사업 주체가 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빠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값 아파트. 이렇게. 그래서 요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 토지를 빌려 쓴다라는 개념이죠. 토지를 계속 사업 주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입주자들은 사업 주체로부터 토지를 빌려 쓰는 개념. 이걸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상으로 합니다. 근데 40년이 경과하기 전에 75% 이상이 동의를 하면 40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이 지상의 입주자들로부터 입주자들을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상권. 이렇게 해서 보면은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하죠. 그리고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의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때에는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뭐 평생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 아니고 임차권 아니고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됐고,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상속받은 자는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이거 보지 마십시오. 2번 보지 마시고 3번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는 좀 봐야겠죠. 주택 상환사채는 노트는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해서 주택 상환사채라는 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지는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이 발행합니다.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 이런 사람들은 발행하려고 할 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공은 그냥 발행하면 되지만, 승인받고 발행하면 되지만,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등록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 자본금은 5억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으로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그리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 이내에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니까 채권 발행하려면 보증을 받아야겠죠. 이런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주택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에는 액면가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주택 상환사채는 여기 상환자 들어가 있으니까 김영식 증권이겠죠. 김영식 증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 명의 변경할 때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취득자의 성명이, 여기는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성명이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 기산점은 요거 채권 발행일부터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가 아니라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상법을 준용합니다. 상법.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는 아까 공급질서 교란에 의해서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양도나 중도 해약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전매 가능 사유 중에 일부에 해당하면은 이거 전매할 수가, 양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서 4번 문제 보면은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식 증권으로 하고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그렇죠? 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국장의 승인해주는 사람 국장,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는 국가, 지자체 및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죠. 여기 주택 상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거, 회사가.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죠. 민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 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때 발행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는 주택 상환세를 발행하는 경우 300세대 미만의 규모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 이내에서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 상환세 상환은 주택 상환세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상법을 준용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주택 상환세를 발행하는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주택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취득자의 성명이 채권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항력에서는 주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명만.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권의 효력은 상실되는 게 아니죠. 보증받았으니까 효력에는 영향이 없겠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창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내고.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원칙은 중도해야 양도가 안 됩니다. 근데 해외 이주 등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한다. 해서 그 부득이한 사유가 7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매 가능 사유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9번 문제, 작년 기출문제인데 8번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9번 문제인데 청문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 해서 주택법에서도 청문 사유가 딱 4가지 있는데 첫 번째, 등록의 말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취소,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이렇게 다시 등록의 말소,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리모델링 허가 취소. 요 4가지가 청문 사유입니다. 주택법에서. 요거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농지법 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